정말 도로에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요, 한 차량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기울어진 모습도 뭔가 좀 불안한데 제멋대로 주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일방통행로입니다. 지금 출동한 순찰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역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화면 오른쪽 인도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 뒤로 1톤 트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민도 놀랐는지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아까 그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경찰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 경찰도 일방통행로를 유턴해서 저 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뒤따르던 1톤 트럭과 합세해서 저 SUV 차량을 가로막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역주행을 지금 하는 장면 고스란히 찍혔어요. 순찰차 블랙박스에 다행히 차량이 많아서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그 속도를 못 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차량 오른쪽 바퀴를 확인해 보시면 타이어에 고무 부분이 없고요. 네. 알루미늄 휠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그 차량 모습이에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200m가량을 저기에서 역주행을 했던 거죠. 하하. 아까 영상 보셨듯이 차량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타이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복준 의원이 아마 역주행이든 뭐든 속도를 내고 싶어도 저렇게 타이어가 빠져 있으니 속도가 안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저렇게 타이어가 빠진지도 모른 채 저 차는 운행을 한 걸까요? 아니, 100% 음주운전이죠. 아하. 예,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네.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면 인식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네. 차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네네. 이 타이어 그 고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오로지 그 휠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엄청 튀었을 거예요, 차가.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행을 했다면 저분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하. 운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운전자가요, 20대 운전자라고 하는데, 이해가. 경찰이 잡고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홍순변 아나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 0.194%.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만취 중에서도 만만취였어요. 만만취. 0.194, 0.1부터 면허 취소인데 0.194니까 완전 만만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에 아예 타이어가 빠진 줄도 모른 채 저렇게 운행을 했고요. 하마터면 큰 사고,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근데요, 허 소장님 저런 거 보면 글쎄 과거 전력도 봐야겠습니다만 음주는 나중에 정말 이번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딱 걸리게 저 사람이 좀 다행인 게 습관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누군가 다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제는 음주를 해라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아니라 아하. 좀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네. 태국에 보면은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씻기고 옮기고 하는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리고 대만은 그 한 번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적발이 되면은 형광으로 된 번호판을 달게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아예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으로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해야 습관화되지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건 그냥 웃어넘기거나 에이 선처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잠재적인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뭐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언제나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뭐 0.1에서 0.24입니다. 지금 0.194라서 거의 0.2에 육박하죠. 근데 0점에서 0.24이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가 있고 아하. 벌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근데 아하. 이제까지 계속 지적되다시피 이것이 너무 좀 음주운전의
양형이 낮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분이 처음인지 그 전에 전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라 하더라도 지금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좀 처벌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로 도로에서의 아찔한 상황, 저 상황 때 정말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요, 이번엔 저 부산에서도 도로에서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수입니다, 아나운서. 네, 이 차량은 도심을 지나서 고속도로까지 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톤 트럭이요. 고속도로 위를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허. 보시면 차선을 넘나들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빠른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앞을 이제 경찰차가 가로막아 보지만 네. 이 경찰차의 왼쪽 틈을 파고 들어서 어이구. 치고 달아납니다. 어머. 어허.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저 차량의 앞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막고요. 네. 시민이 탄 차량이 합세해서 오른편까지 막아서 아하. 저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저 차량이 김복진 의원님 예, 무슨 예. 잘못을 했길래 경찰차 한 두세 대, 그다음에 시민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검거를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있을까요? 저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 관련된 어떤 아하. 신고가 접수된 것 같고요. 네. 도로 위에서 아마 사실은요,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지만 이 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가 수시로 지그작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네. 사람이 마치 술 취해갖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는 네네. 것처럼 차도 운전자가 술이 취하면요. 차도 같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근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 음주운전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이거 뭐 지금 내용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저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보니까 홍수미라는 실제로 저 운전자 1톤 트럭을 본 운전자 실제 음주운전 했습니까? 음주운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65%로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하, 네. 무려 저 추격전이 앞서 블랙박스 보셨죠? 정말 영화의 추격전 같습니다. 순찰차 옆으로 차로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저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부산에서요, 신선대라는 곳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안대로 넘었어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잡혔는데 43km나 도주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죄만 물은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지금 거의 만취 상태로 43km를 지금 도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까지 타면서 도주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 과정에서 과연 순순했겠느냐? 아이고.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본인이 저렇게 오랫동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경찰들이 저렇게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체포라는 경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음주운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음주운전 당시에 그냥 검거가 됐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형벌은 안 받아요. 아하, 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음주운전의 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다른 사고 미조치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자면 경찰차를 친다거나 아니면 네.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아하. 방해 치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집행 방해는 굉장히 높은 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췄으면은 덜 받을 형을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요즘 시대 분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어떤 네티즌 분이 올리신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주운전도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앞서 우리 최단배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음주운전 한번 이 적발된 사람도 신상을 공개하자.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 채택될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제 그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하. 그 전에는 3번이었죠. 네. 한 번으로 줄였고 우리나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할 때 0.05%로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경찰이 내달부터는 0.03%로 아하. 바꾸는 거거든요. 네. 0.03%로 바꾼다는 얘기는 단지 소주 요만한 조그만 잔으로 한 잔만 마셔도 0.03. 아, 그래요? 이게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아예 이 음주 입에다가 뭐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일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동안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밖에 퍼져 있던 얘기가 소주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는 괜찮다.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네. 0.05 이하 나온다. 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인 게 같은 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네, 안 네, 걸려, 안 걸려. 이제 그게 안 통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정말 남을 다치게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11월 4일 오후 6시 36분경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갯바위 해안가에서 네네. 3살 여아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해당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이 여아가 누구인지 이제 신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원을 봤더니 11월 1일에 파주경찰서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가 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실종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 네.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죠. 이 네.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실종 신고가 됐다. 이렇게 실종 신고된 어머니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제주도에서 발견됐으니까 네. 제주도 아이가 아니라 파주 아이니까 그럼 어떻게 제주도로 왔는지를 아하. 파악을 하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10월 31일에 오후 8시 36분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와서 택시를 타고 시내 모텔에 있는 특정 모텔이 아니고요. 모텔이 네. 쭉 있는 모텔에 있는 그 거리로 모텔가로, 이동한 것까지가 파악이 됐어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 어머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허. 앞서 저 모습이 지금 갯바위에서요. 이 신고를 받은 해경이 현장에 가봤더니 저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어떻게 그러면 저 갯바위 근처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마 그 아이가 발견된 장소는 도로에서 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가 봐요. 아하.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려가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낚시꾼들이야 뭐 가잖아요. 네네. 이 낚시객이 낚시를 하다가 돌틈 사이에서 이제 아마 그 아이의 사체가 이렇게 아유. 일렁이는 걸 보고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를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시신을 근거로 해서 가출 신고를 한 그 파주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죠. 아이의 네네.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한테 얼굴을 보여주니까 세상에. 손녀가 맞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머니도 좀 실종 상태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수사는 이원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아이가 발견돼서 그 해안가 쪽은 해안경찰청에서 관할하는 아. 그러니까 아마 아이의 이 사인을 좀 그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정도에 한 2시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부검을 아마 실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의 행방은 그 모텔촌에서 딱 끊겼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 CCTV 여러 대로 동선 파악을 하고 네. 어머니의 행방을 찾는 거는 이제 이른바 해경이 아니고 육경이죠. 일반 아하. 이제 경찰관들이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이따 부검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예, 아이가 사실상 익산지 네. 아니면 이제 아마 폐를 절개해가지고 네. 이 폐 속에 어떤 그 바닷물 성분이나 플랑크톤이 발견된다면 네. 익사할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그 흔적이 없다면 육지에서 살해돼가지고 유기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네.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네. 지금 경찰도 이 사건을요, 지금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앞까지 이동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근데 아직 그 모텔에 뭐 어디 투숙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떤 모텔 한 군데로 간 게 아니라 그 모텔촌에 간 거라서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제주 시내 어디 뭐 모텔 앞에까지 택시 기사가 가서 내려줬다는데 그 다음에 뭐 어디에 투숙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견됐을 때 아이의 소지품이나 뭐 다른 네네. 유류품이 발견된 건 있나요? 네, 다른 소지품은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해상이 뭐 워낙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서 떠내려왔다고 저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뭐 유기를 했다는 그런 정황 자체가 지금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조그만 단서라도 지금 하나하나 다 수집을 하는 과정이라면 당시에 이 모녀를 그 모텔촌 앞에까지 데려다 줬던 택시 운전사를 혹시 수배하는 것도 그 택시 운전사의 얘기를 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의 행방이에요. 엄마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선택의 안타까운 결말인지 아니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마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항에서부터 그 모텔가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를 수배를 했죠. 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아하, 그래서 네. 해당 택시기사의 진술을 이제 확보한 상태인데 네네.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택시기사 말로도 네. 지금 이 근처에 내려줬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 모텔에 투숙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의 진술로는 현금 5천 원을 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최근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경찰은 언제까지 이 모녀가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카드를 언제까지 썼고 이런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저렇게 택시비도 현금으로 냈다고 했을 때에는 네. 이 엄마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카드를 안 쓰려고 했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다각도로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CCTV가 거리에도 많기 때문에 아까 김복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그 이후의 동선을 보려면 모텔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CCTV로 연결이 됐는지를 아마 지금 파악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이 아이는 3살입니다. 3살이면 이 추위 등을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이동할 때 그 무릎 담요라 같은 그런 것도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불이 발견됐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이 발견될 때 아이 이불도 같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 거죠? 유류품이 있긴 했으나 예. 그게 아이의 유류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불이라고 해서 꼭 그 아이의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쪽에 물려있는 뭐 채취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의 건지 여부가 확실시 돼야 국가수로 보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일정은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드는 게 애초에 이 신고된 게요.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경찰이 동선을 거슬러 쭉 올라가 봤더니 지난달 31일 파주에 있는 집에서 이 모녀가 나와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저녁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로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바로 이튿날 11월 1일 날 이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실종된 여성의 그 부친이 실종이 됐습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알리지 않고 나왔다는 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아마 이 여성분이 아이하고 같이 이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집에서 아하. 같이 기거를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의 엄마예요, 애를 둔 엄마. 네. 그 사람이 10월 30일 날 하루 전날 나왔고 11월 1일 날 하루 만에 아버지가 파주경찰서예요. 네. 바로 가서 신고를 할 정도면 외할아버지는 뭔가 이 자신의 딸, 그 다음에 손녀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하. 일반적으로 누가 하루 만에 뭐 나갔어도 어디 외출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바로 경찰서 쫓아가서 신고 안 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제 저간에 어떤 사정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신고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할 건데 네. 현재까지는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일치 안 나온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요즘에 카드 안 쓰는 사람들 없는데 네. 그 굉장히 좀 그 생존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좀 불편한 어떤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아이는 발견됐으니까 네. 아이 부검을 실시한 이후에 뭐 자타살 여부를 이제 먼저 따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불이 발견돼서 이불이 만약에 이 아이일 거라면 적어도 아이를 감싸고 갔거나 그 인근에 같이 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하.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네. 할 거예요. 예. 지금 실종 상태인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은요, 이 여성은 지금 동선을 확보하는데 경찰이 파악하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카드 사용 등 그런 반응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선을 파악하는데 지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실종 여성 꼭 이 신원을 확보하는데 꼭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도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끔 은행 가시면 뭐 통장 정리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상상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요. 한 50대 남성이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왜요? 하루아침에 이 통장에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대박. 한 업체가 보낸 돈인데 네. 이 남성이 혹시라도 이 업체와 자신과 무슨 관계라도 있나 네. 살펴봤는데 그런 인연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하.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남성이요 그 4억 원을 지금 어떻게 썼는지가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 정리를 하는데 4억이 딱 찍겠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보잖아요. 그런데 4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 눈이 휘둥그레질 뻔한데,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알고 봤는데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과 관련된 것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이 본인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은 아니에요. 아하. 근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 회사가 착오로 송금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착오 송금인 거예요. 계좌를 잘못 보낸 거죠. 근데 아하. 아예 계좌를 잘못 보낸 건 아니고 이 해당 업체가 과거에 이 A씨랑 거래한 전력은 있었어요. 이 4억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해당 업체에서는 과거 거래한 전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씨의 돈에 통장에 아하. 무려 4억이나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너무 황당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법 하긴 할 것 같아요. 돈이 찍혔는데 얼마일까 했는데 앞서 일시백천만 세봤겠죠.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온 걸 보고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남성분은 그러면 다시 업체에 되돌려줬겠죠. 지극히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아하. 줘야 되는 건데 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왜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더불어서 거기에 또 그 역할에 또 불을 지르는 그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뭐 어떤 내연녀가 환경일까요? 있답니다. 내연녀. 아하. 내연녀가 있다 보니까 이 뭐 50대니까 당연히 그 만나는 여자는 내연녀겠죠. 그 내연녀하고 둘이서 이제 그 돈을 들고 내뜁니다. 네네네. 이제 그만 어디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망가자 해서 함께 도주를 해가지고 네. 아마 본인들 이야기는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데 이용도 하고 네. 저 뭐 방방곡곡 다니면서 유흥비로 사용도 하고 아하. 뭐 좋은 차도 사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그랬다고 네. 합니다. 예. 그 4억 가까운 돈, 4억에서 정말 한 몇백만 원 빠지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니까 앞서 이제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유머를 사용하신 겁니다. 50대라고 만나는 여성 다 내연녀라는 것은 그러는 유머입니다. 게 아니고 유머. 여기 이 사람. 네네. 이 남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였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유머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허 소장님 견물생심이라고 그 4억 가까운 돈 보니까 내연녀한테 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도망가자고 한 건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리지는 못할망정 같이 도망을 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돈이 말입니다. 그냥 실수라서 그 회사에서 그냥 뭐 필요한 4억이었다라면 괜찮을 수 있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병원비였다라던가 무언가의 계약을 위한 거였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완전 미래가 바뀌는 돈이거든요. 네. 어쩜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같이 도망가서 거의 뭐 2억 가까이의 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힌 것으로 알고 쓰네, 있습니다. 야, 2억. 사실요. 참나 이게.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 그러지 2억을 어떻게 우리 쓸 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홍수민 아나운서 2억을 어디다가 쓴 거예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돈을 카지노 등 유흥비로 썼고요. 아이고 참. 남아있던 1억 3천만 원은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2억 5,300만 원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억이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펑펑 남의 돈이니까 더 펑펑 눈이 와요 펑펑 하는 것처럼 펑펑 썼는데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또 나눠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3억 9,050만 원이요. 피해자가 그 4억 원이 들어온 걸 알고 바로 그 도주 계획을 그 중에서 2억 한 5,300만 원 가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2억 5천만 원 가량은 이 돈을 거의 다 그 카지노에서 도박 비용으로 탕진을 해서 나머지 비용은 회수가 안 됐어요. 둘 다 신병은 지금 그 검찰의 구속 기소위원으로 지금 송치가 된 상태예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걸 정말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애초부터 돌려줬으면 오히려 그 업체가 사례금 줬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거야 뭐 주는 규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하, 법적인 네. 규정은 없겠지만 뭐 회사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네. 이 사람은요, 어차피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됐고 잘못 입금된 걸 알고 회사 측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돌려달라고. 네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이제 그 내연녀랑 도주할 생각을 하고 아예 휴대폰을 바꿔버려요. 세상에. 예, 휴대폰 바꾸고 연락 안 받고 이쪽 네. 회사 그리고 도주를 한 거고요. 네. 이 돈을 또 인출할 때도 나누어서 인출했단 말이에요.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네. 나누어서 분산해서 그러면 의도가 아주 명백한 거거든요. 아하. 남의 돈을 거저 먹겠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발부된 거고요. 네. 그 내연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뭐 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려야죠. 그거는. 아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또 같이 동조해가지고 신나게 쓰고 댕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둘 다 구속 안 시키거든요. 이런 아하, 경우에. 그래요? 네. 근데 두 사람 다 구속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법 이 재판 과정에서 어느 쪽에 뭐 남성이든 내연녀든 어느 쪽이 죄가 더 중하다 혹시 갈릴 수가 있습니까? 경중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그렇죠. 건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연녀랑 같이 썼고 아마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내연녀랑 거의 횡령죄 공범으로 이제 처벌받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남성 입장이 조금 더 주범에 가깝기 때문에 형이 높아 보이긴 하더라도 거의 유사할 것 같고요. 일단 네.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나쁜 요인들이 많아요. 아하.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네. 했기 때문에 처벌이 중할 것 같고 사실은 차고 송금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근데 차고 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차고로 다른 사람의 통장에 들어가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그 사람의 돈으로 봐요. 네. 그 사람이 소유가 돼요. 그래서 아하. 돌려받기가 어렵고 네. 은행도 임의로 못 돌려줘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예금공사에서 먼저 주겠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저렇게 큰 돈을 송금하실 때는 정말 다시 신경 써야 한번 돼요.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요, 이 휴대폰을 바꾸고 잠적하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도주 행가. 하지만 경찰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대한민국 땅에 숨을 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 때도 싹싹 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남성이 있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네.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30대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 네. 내연녀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본인의 내연녀가 속옷만 입은 그러한 장면을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연녀가 당연히 모르게 7차례나 그 내연녀의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 5일에 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 구형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뭐야 이런 죄가 결국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실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재판 과정에서요. 이 남성의 변호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변호인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또 변호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변호는 누구나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네. 범행 당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 네.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피력했다. 네. 그러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한 네. 할 수 있는 모든 변호를 총동원했죠. 네. 김복진 의원님, 자기가 잘못한 거, 이 죄, 무서운 건 알긴 안 하면, 지금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화들짝 놀라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네. 1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게 왜 감경 사유가 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하기야 뭐 네. 제가 그 열심히 그 일선에서 수사해가지고 구속시켜 놓으면 변호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법정에서 이 봐줘야 되는 이유를 막 들을 때 보면 네. 황당할 때 참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네. 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뭐 죄를 뉘우치고 있다. 네. 뭐 개전의 정이 있다는 거니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감경 사유는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공황장애라는 말은 변호사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런 그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내연녀 그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그거를 유포하는 행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아무래도 두려움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 이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유포한 30대 최단비 변호사님, 네. 뭔가 두려워하는 게 또 있었다면서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냐면 자신의 이제 성범죄자들은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발 등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유부남이잖아요. 네. 아내와 미성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재판하는 걸 몰라요. 아하. 보통을 생각해서 아니 어떻게 재판하는 걸 모를 수가 있지 집에서? 네. 예를 들면 재판에서 관련된 서류를 회사로 보내면 그러면. 그러면 집으로 안 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몰래 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발 가족들은 모르게 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면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네. 우리 친정 쪽에는 네. 그 시장에 뭐라지? 우리 와이프 집 쪽에는 막 법원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검찰은 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판결 아직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300만 원을 구형했을 뿐인데 왜 이 사람은 네 진짜 신상 정보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될 수 있는 죄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받아도 원칙적으로는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는 됩니다. 근데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건데 네. 혹시나 본인이 될까봐 지레 지금 겁을 먹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허 소장님,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도 이 언론에 처음 알려졌을 때 그 취재진에게 SNS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더 공분을 키웠어요. 근데 이 남성도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뭐 예언갑니까? 이분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이 상황을 좀 피해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 책임을 다하는 게 진짜 뉘우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더 큰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누리꾼들도 역시 공부를 하고 있죠. 홍수민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은 이럴 때만 가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기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죄를 저질러줬고 끝까지 잘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신상 정보로 공개해달라.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지금 검찰에서 300 구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7차례에 걸쳐서 자기 내연녀의 속옷 입은 모습을 했다고 그러면 상습이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거기에서 상습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가중사유거든요, 이 사람 아하,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그 내연녀 되시는 사람이 그냥 피해자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를 참작해서 300만 원 구형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꼭 이게 300만 원 검찰이 원하는 대로 구형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몰라요. 뭐 이 재판부에서 요즘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엄청 네. 엄벌하는 추세거든요. 아하, 네. 재판부에서 이거는 좀 상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법정 구속도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끝난 것 같지 않고요. 네. 본인이 지금 구속돼서 교도소 갈지 안 갈지 그걸 따져야지. 네. 무슨 신상 정보 등록하는 거 지금 여부를 따질 입장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도 자기가 나쁜 죄를 얼마만큼 나쁜 죄를 저질른가를 아는가 봐요. 신상정보 제발 막아주세요 하는 걸 보니까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누구든 정말 뷰티풀 라이프, 정말 인생 멋지게 살고 싶죠. 근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수리를 맡긴 차량이 사라져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야심한 밤에 한 남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업사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내리는데 이어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더니 아무렇지 않게 차를 이렇게 몰고요. 유유히 이 공업사에서 사라집니다. 차가 여러 대인가 봐요, 저 남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충남 서산시 한 자동차 정비업소인데 네. 10대 5명이 저런 네. 식으로 고급 승용차를 절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저게 지금 차량 절도 장면이 공업사의 그 내부 CCTV에 포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절도한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범죄 저지른 사람 다 잡히게 돼 있는데 저 학생들, 저 10대들 잡혔습니까?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잡혔습니다. 저 네. 10대 학생들인데요.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금을 사려다가 하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이 앞서 보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냥 문 열고 이렇게 차량을 훔쳤어요. 고급 외제 차량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공업사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나 봐요. 공업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수리를 맡긴 차량에 네. 그 안쪽에 키를 두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진짜 이 공업사에서 조심해야 돼요. 아하,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리하고 나면 그냥 키 거기다 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공업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가서 차 세워놓고 네. 거기 차 시동 켜가지고 잘 나오면 가지고 가다가 네. 기름 떨어지면 그냥 주택가 골목 같은 데 놔두고 또 다시 공업사 가서 또 하나 끌고 나오고 네. 이런 형태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본 공업사 측 얘기와 경찰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열쇠를 못 뺀 거죠. 그랬더니 이상에 걸리니까 이제 간 거죠. 주범 중 한 명이 전에 공업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좋은 이제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좀 폼도 좀 내보고 좀 이렇게 노르려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렇게 무모한 범죄를 저질렀던 10대들 딱
검거가 됐는데 결국 재판까지 넘겨지게 됐다면서요? 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죠. 구속 네. 전에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하, 정하는 네.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판사님들이 물어봐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왕 망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판사님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아하. 합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제 네. 32년간 네, 이 경찰 현장 경험이 이제 풍부하시니까 많은 사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정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뭐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아마 주범격인 이 친구는 그 다른 죄로 소년원을 거쳐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소년원을 거쳐온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소년원을 보낸 의미가 없어요. 소년원에 갔으면 개도돼 가지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네요. 교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네. 소년원 갔다 온 것 자체를 이제 얘 입장에서는 나는 이왕 망친 인생이니까 그냥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랬다면 교화를 못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하. 참 이거는 한편 이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우리 네. 결국은 국가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네. 이 말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년원 출소 2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도요, 정말 끔찍한 사고, 추가 사고 날 뻔했어요. 중앙선 넘어 막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이 10대 5명들 정말 너무너무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범죄 이 구렁텅이로 빠졌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미안하고 저희가 죄책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하기 심리, 요즘 젊은이들 인생 한 번뿐이다, 한 번을 즐겨라라고 하는데 네. 우리 옛날엔 열심히 일하며 즐겨라 그 순간을 최선을 그랬죠. 다하라는 거였는데 네. 그 자체를 좀 오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교도소 가게 되면 정말로 개화돼서 나올 수 있을지나 궁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